사무사님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신 건가요? 제가 방금 서울에서 이거 집 살려면 월급을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 이거 계산해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숨만 쉬고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무려 36년을 월급을 모아야 된대요. 이런 현실을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는 없겠죠. 증여세를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재산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가족에게 10년마다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인 직계존속으로부터는 최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각각 1,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 피디님처럼 결혼 정년기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결혼 증여 공제를 활용할 수 있어요. 혼인 신고 일로부터 앞뒤로 2년 동안은 1억까지는 증여세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증여 공제랑 잘 결합을 하면 인당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그러면 양가 합쳤을 때 3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증여는 증여세가 좀 많이 나와요.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원체 높아서요. 이럴 때는 저는 이제 좀 자금 여력이 있으시면 증여 말고 파시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게 가족한테 파는 거는 싸게 팔 수 있어요. 이게 시가의 70%까지는 싸게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싸게 판 30%가 3억 원 이하면 증여세 과세 안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실제 이제 계좌 이체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금이 좀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요거는 한계가 좀 있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총 2억 6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10살일 때 2천만 원, 그리고 20살일 때 2천만 원, 그리고 30살일 때 5천만 원, 그리고 결혼할 때가 이제 30 중반쯤이잖아요. 그때 또 5천만 원, 그리고 결혼할 때 1억. 이렇게 주면 지금까지 2억 4천만 원이죠. 여기다가 이제 시부모님이 며느리한테 증여하는 건 기타 친족이거든요.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그 과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1,000만 원, 시어머니가 1,000만 원 이렇게 다 합하면 2억 6천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또 증여세는 이제 한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돈을 빌려주는 방법을 좀 고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2억 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줄 수 있거든요. 차용증과 이자 이체 내역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증여로 간주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달라지는 게 있나요?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2천만 원이 비과세거든요. 근데 이 2천만 원도 엄청 큰 금액이어서 부모님들이 현금으로 그냥 묵히기에 너무 아까워하세요. 그래서 주식으로 많이 사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그 최초 주식 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만약에 이제 부모가 너무 빈번하게 그 주식 거래를 해서 가치가 너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상승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좀 부과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애초에 주식 사실 때 우량주 잘 알아보셔가지고 사신 다음에 그 주식이 뭐 값이 올라가던 떨어지던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두시는 게 좋아요. 부모님으로부터 큰 금액을 받았다가 제가 다시 돌려드린다면 그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는 각각 증여로 보거든요. 그럼 돈을 받았을 때도 증여로 보고 다시 돌려줬을 때도 증여로 봐요. 그래서 현금으로 이제 증여하는 거는 환불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증여세를 2배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랑 상담하시고 진행하셔요. 그럼 혹시 아이가 명절에 받은 용돈도 증여세의 대상이 될까요? 네. 그 용돈을 받아서 아이 명의의 계좌로 예금을 해주거나 적금을 해주면 그거를 좀 증여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소액이 좀 자주 발생되잖아요. 그때마다 증여세 신고하면 번거로우시니까 유기정기금 증여라고 증여세를 좀 간소화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에게 들어오는 육아수당이나 유아수당도 증여세에 포함이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수당을 받으시면 생활비나 양육비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증여로 안 봐요. 그런데 아이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면 요거는 증여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 목적에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아니고 조부모님이 내주신 고가의 유치원비나 유학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조부모가 지원한 교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교육비를 지원해 준 경우에는 증여로 안 볼 수 있고요.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교육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럼 그거는 증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떠한 경우를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느냐로 보냐면 요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정말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안 하시는 경우, 또는 경제활동을 하시지만 최저생계비에 좀 비슷하거나 그 밑 수준으로 버시는 경우는 이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교육비가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교육비 금액을 또 봐야 되는데, 사회 통념상 적정한 수준의 교육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대학 등록금 같은 거는 원체 비싸니까 몇백만 원 지원해 주셔도 이거는 사회 통념상 대학 등록금이 맞다, 이렇게 해서 증여로 안 보는데, 일반적인 교육비가 아닌 고가의 영어 유치원이나 고가의 유학비, 이런 경우는 조세심판원 판례가 있어요. 연에 1,100만 원 정도를 지원한 거는 사회 통념상 고가의 금액이다, 그래서 요거는 증여로 본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럼 증여세는 꼭 바로 내야 되나요? 나중에 하면 안 되나요? 네, 원칙은 증여받고 3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증여세는 금액이 원체 커요. 그럴 땐 이제 분납이나 연부연납 제도를 좀 활용하실 수 있는데, 분납은 그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 초과할 때 2회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고요. 연부연납 제도는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었을 때 장기간 나눠서 좀 낼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근데 이거는 장기간 약간 할부 개념이라서 이자를 내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명절에는 친척분들이 되게 많아서 세뱃돈을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받을 때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될까요? 우선 기타 친족 1인당 1,000만 원까지가 증여세를 안 내요. 그래서 친척 한 분당 나한테 1,000만 원 정도를 준다, 그 정도까지 안 되면 신고 안 하셔도 되고, 그 정도 주신다 그러면은 신고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한테 재산 같은 걸 주실 때 상속하고 증여로 나뉘어지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선 공통점은 재산을 공짜로 준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상속은 돌아가시고 주시는 재산이고, 증여는 살아 생전에 미리 주시는 재산이에요. 세율 같은데 공제되는 항목,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럼 상속하고 증여 중에 어떤 게 저한테 더 받을 때 유리할까요? 이론적으로는 상속이 공제 항목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좀 유리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재산 관련해서는 너무 복잡하고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저한테 용돈을 주실 때도 증여세가 붙어요? 우선 그 증여를 받은 자녀를 성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뭐 생활비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는 증여로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 용돈을 주셨다거나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금액을 주시는 경우에는 좀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제가 프리랜서라서 저번 달에는 수입이 좀 있었는데, 이번 달에 정말 수익이 빵원이라 부모님한테 좀 지원을 받았거든요. 이럴 때에도 증여세에 해당이 될까요? 이런 경우는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지원을 받으면 증여세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최저생계비는 의식주거든요. 그래서 월세랑 밥값, 그 정도 금액을 지원해 주시는 경우는 증여를 안 보는데, 좀 과하게 이제 소비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는 증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여세 면제 한도는 평생 동안 딱 한 번밖에 적용이 안 되나요? 아니에요. 10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다시 면제 한도가 적용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간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